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동안 고령과 인지 능력 문제 등으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는데 결국 이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구민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미 대선 첫 TV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멍한 모습을 보이는 등 건강 논란에 휩싸인 바이든 대통령.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나이와 인지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결국 25일 만에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SNS를 통해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영광이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가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대선 출마는 부적합했다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진 샤인 상원의원은 미국에서 가장 성취도가 높은 대통령 중 한 명이라고 했고 제이슨 크로우 하원의원도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자, 이렇게 미 대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사퇴를 하면서 미국 대선 구도는 요동치게 됐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됐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 공식 지명된 트럼프 후보는 피격 사건 이후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호감도와 지지도를 굳히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히자 공화당은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She is the co-author and the co-owner of the policie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she owns all these policy failures herself. 민주당은 당장 새로운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 해리스 외에도 텃밭 표심을 대표하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등이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다음 달 19일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지명해야 해 시간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당장 새 후보 선출 방법을 놓고도 온라인 투표냐 미니 경선이냐 등 당내 의견이 엇갈립니다. 반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세장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후보 호감도가 40%로 직전 조사보다 9%포인트 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캠프 2분기 후원금도 같은 기간 바이든 캠프보다 30% 많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사퇴가 미국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정치적 붕괴라며 향후 미 대선에서 격변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후보직 사퇴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를 선언하면서 현재로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흑인 아시아계이자 여성으로 대권에 도전하게 되지만 본선 경쟁력은 아직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더 쉬운 상대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지지 지원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해리스 부통령. This race can be boiled down to a single question. Who fights for you? 해리스는 미국 최초 흑인 아시아계 부통령이자 여성 부통령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아시아계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게 됩니다. 후보 확정 시 미국에서 유색인종 여성으로는 최초로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동안 백인과 남성이 주류였던 미국 사회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최초의 역사를 써오며 2인자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1990년 지방검사를 지내고 2011년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2017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연방상원의원에 선출돼 흑인 여성 첫 연방상원의원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스 전 대통령보다 더 상대하기 쉬운 상대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전격 사퇴를 선언하면서 미국 대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사퇴 배경, 또 후폭풍 등 자세한 내용 국제부 황정민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바이든이 전격 사퇴를 하게 됐는데 그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81세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이 고령과 인지 능력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고 비행기 트랩과 대중 연설을 하는 연단 등에서 연거푸 넘어지는 등 건강 문제가 꾸준히 논란이 됐는데요. 약 한 달 전에 개최된 첫 대선 TV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맥락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는 등 모습이 보인 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이후 트럼프와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민주당 내에서 상하원 의원 30여 명이 후보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은 재선 도전 의사를 거듭해서 밝혔지만 최근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이 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까지 등을 돌리면서 더 버티지 못하고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속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당장 새로운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민주당은 11월 대선에서 나설 그 후보를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바이든은 사퇴 성명 발표 직후 자신의 러닝메이트였던 해리스 부통령을 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가 바로 후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바이든을 후보로 공식 지명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불가능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당장 다음 달 초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새 후보 선출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다시 미니 후보 경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시간적인 제약과 막판에 당 분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민주당에서 어떤 또 새로운 대선 후보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고리에 오르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 벌어진 유세 현장 피격 사건 이후에 지지율과 호감도가 급상승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격을 받은 뒤에도 단상에서 주먹을 들어 보이면서 의연하게 대처해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했는데요. 당시 상황 잠시 보시죠. 트럼프는 이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이전과 달리 대국민 통합 메시지를 밝히는 등 국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바이든과 격차를 벌리면서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는 바이든 사퇴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지지를 선언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바이든보다 쉬운 상대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상승세를 좀 굳히고 가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트럼프가 전 대통령이 이제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로서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요. 어떻습니까, 반응? 예, 맞습니다. 이 앞선 임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이런 지속적인 갈등을 해왔습니다. 이 나토를 포함해서 미군이 주둔하거나 도움을 주는 나라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등 이런 압박을 해왔는데요. 현재 유럽의 큰 골칫거리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도 전환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막대한 지원 예산 투입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왔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를 장악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종전을 강요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고
밝혔고 자신이 재선이 된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폭력을 끝낼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종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트럼프는 이 최근 전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관계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런 북한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건데요. 재선이 되면 북한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과 대화를 직접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해치는 일방적인 대북 외교를 하진 않을 걸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주둔 비용 추가 부담 압박 등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정책으로 우리 정부엔 적자는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네. 바이든의 갑작스런 사태, 미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정부도 미 대선 결과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부 황정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검찰이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여사는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수수 의혹 등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의 검찰 소환 조사 처음입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건 20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만이자 명품 수수 의혹 관련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2달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김 여사는 검찰청이 아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 이유로 김 여사 측과 협의해 제3의 장소를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오후 1시 반쯤부터 12시간 가까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캐묻고 오후 8시 반쯤부터는 명품 수수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에 자신의 계좌가 사용된 걸 알았는지 또 최재형 목사가 준 명품 파우치가 부정 청탁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건 김 여사가 처음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투표율이 7%포인트 낮은 상황인데 오늘 오후 6시 투표 마감을 앞두고 당권 주자들은 마지막 표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당권 주자들은 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도 영남과 수도권에서 각각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보수 텃밭인 영남, 윤상현 후보는 서울, 주말 동안 TK, PK를 돌던 한동훈 후보는 경기도를 각각 방문합니다. 어제 시작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ARS 투표는 오후 6시 마감됩니다. 현재까지 누적 투표율은 45.98%로 지난해 김기현 대표가 선출됐던 3.8 전당대회보다 약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공소 취소 부탁 폭로 논란 등을 일으킨 한 후보가 낮은 투표율의 주범이라고 공세를 높였습니다. 노력한 보수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한 인기와 팬덤으로는 우리 대의원들과 당원들의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분노하는 의원분들이 급작스럽게 많아졌어요. 결국 당원들한테 영향이 좀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 후보는 공세 맞대응을 자제하는 자세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을 하더라도 저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후 당대표 당선자를 발표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8일 결선 투표로 당대표를 확정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과 대구, 경북 경선도 이재명 후보가 90%대 득표율을 거뒀습니다. 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최고위원 후보들의 이 찐명 경쟁도 더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당내 문제는 물론 대여 공세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팔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강원도부터 깔아야 합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가 연임하면 오히려 민생을 챙길 수 없다며 연일 이재명 1극 체제 비판에 주력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하면 강대강대치는 끝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강원 지역에서 90.02%를 득표해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두관, 김지수 후보는 각각 8.9%, 1.08%에 그쳤습니다. 이어 진행된 대구 경북 경선에서도 이 후보가 90%가 넘는 표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최고위원 후보들의 친명 표심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후보는 연설 후 이재명 후보에게 거수 경례를 했고 당선 후 민영배, 한준호 후보는 이 후보와 함께 차로 이동하며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한 표는 저 주신 걸 알고 가도 되죠? 김동연 경기지사가 조국 혁신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걸 두고는 출당시켜야 한다는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김 지사 측은 정치적 의도 없이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주말 사이에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했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앞서서 국내 정치 이야기에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 후보직 사퇴 소식부터 먼저 좀 짧게 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선 구도가 지금 갑자기 요동치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또 대북 정책 대응책이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게 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그 결과에 따라서 대북 기조가 약간 바뀌게 되는 건 맞거든요.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전에 이제 1기 때 했던 그 대북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감안한다면 어쨌든 비핵화에 대한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미국 자국 보호 우선주의로 갈 겁니다. 그럼 이제 장거리 미사일 등만 제재하고 비핵화는 추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이것을 어떤 안보 대응을 어떤 정책으로 펼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그럼 뭐 주한미군 감축 이런 문제는 따라올 것 같고 그렇다면 핵무장론에 다시 한번 또 고개를 들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제 미국이 보호 정책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보조금을 줬던 부분들 반도체 또는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보조금 삭감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에 대한 이제 통상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바이든이 사퇴했다고 해서 트럼프가 당선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아마 그 통상 당국자는 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지금 후보직을 사퇴한 것이지만 누가 당선되는 간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준비는 돼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핵무장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다면 한미 동맹과 또 대북 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되든 간에 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주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7월 14일 날 필라델피아에서 이게 트럼프가 피습 이후에 미국 대선 자체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 경제 정책도 준비가 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요. 다만 이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민주당이 지적했던 것들이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의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나 안보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야 된다. 미국과 일본에만 기대서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대척점에 두고 가는 것들이 과연 한반도에
이게 이익이 되겠느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게 현실로 드러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만에 하나 미국의 어떤 뭐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안보 문제예요. 그래서 안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기존에 있는 한미일 동맹 부분을 뒤집어 엎을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혜를 발휘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부분 자체도 지금 계속 미국에서 바이든하고 잘 지낸다고 했지만 끌려다녔거든요. 뭐 IRA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까지 과연 우리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용산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는지 한번 좀 지켜볼 문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내 정치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요, 주말 사이에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야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약속 대련의 막이 올랐습니다. 소환 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김건희 여사 픽입니다. 수년간 소환 조사 받지 않더니 법사위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두고 마음대로 소환수를 연출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법치체계 그 위에 존재합니까?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그 야당에서는 김 여사가 비공개로 검찰청사가 아닌 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것 특혜다,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소환 조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 비공개 여부는 특혜 대상, 시비 대상은 아니에요. 원래 공개 출석한다 이 부분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경우에 공개 출석하려고 결정할 수 있죠. 본인이 출석하는 과정에서 사과하겠다. 이런 취지의 정무적 본인의 이 도움되는 판단할 경우에 공개 출석인 것이고 다만 이제 장소가 좀 문제인데 장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소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호상의 부분을 고려했다. 그리고 이런 정부의 다른 곳에서 조사받은 이런 부분이 과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을 훼손할 만큼 준 특혜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직 배우자, 그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이 정도의 조사 방식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그동안에 현직 의원들 경우에도 서면 조사를 고집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비해 보면 비공개이긴 하지만 소환 조사고 대면 조사고 따라서 장소에 약간의 어떤 특혜를 받은 것들은 지금 뭐 정치적 시비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보셨어요? 과도한 겁니까? 어떻게 특혜 과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그 동아일보 등등 신문 사설들을 보면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도덕조사다.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혜라고 지칭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특혜가 아니지는 않잖아요. 일반인들이라면 이런 처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법 앞에 만연히 평등하지 않구나라는 걸 국민들은 느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총장에게 뭐 결국에는 사퇴하는 소리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혜나 성역이나 예의가 없다라고 국민 앞에 공언을 했습니다. 검찰의 총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혜나 성역이나 예의가 있었잖아요. 이 조사는 분명히 그 자체의 형태를 가르쳤기 때문에 내용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야 되지만 형식 자체는 이미 일반인과는 다른 불공정한 조사였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는 잠시 뒤에 좀 하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조사 부분 12시간 넘게 조사를 한 것으로 좀 전해지는데 도이치모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한꺼번에 지금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주말에 전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그 배경은 어디라고 봐야 하는 게 맞습니까? 그 특정 시점을 어떤 이유 때문에 선택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사건 처리할 만큼 여건이 성숙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심에서 일단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았고요. 그 형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주 솔직히 돈을 대고 계좌를 제공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고 항소심에서는 약간의 공소장 변경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게 공범
특히나 이제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이것이 이런 판결이 이제 9월 10일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9월 10일 날 판결 전까지는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은 안 나겠지만 어쨌든 조사는 마무리 져야 되니까 그런 사건이 성숙됐다는 거고 아까 강유정 대변인께서 이거 뭐 4년 동안 소환도 없었다고 하는데 소환을 못 당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얼른 처분이 나길 바랬지만 어쨌든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쭉 관련자들이 소환을 다 했어요. 소환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에는 한 2번 정도 소환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청와대 행정관 등은 2사람 다 소환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서울의 소리에 관련된 대표, 기자 다 소환 조사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피의자인 그 김건희 여사 소환만 남았던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사건 조사 여건이 성숙됐기 때문에 지금 조사한 것이지 뭐 다른 어떤 목적 하에 조사기를 택한 것 같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현직 영부인의 최초의 검찰 조사를 받은 상황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놓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그동안 김 여사 수사 관련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 왔었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일체의 고려도 하지 않고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서 기준을 잘 갖추어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까 서영주 대변인도 잠깐 언급을 했었죠. 이원석 총장이 김 여사가 조사가 시작되어 10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보고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고 이원석 총장이 경로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는 있습니다.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에 글쎄 어떤 일이 벌어진 거라고 봐야 됩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패싱이라고 하죠. 패싱했다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을 유령 취급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례상 이 검찰총장에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들이 관례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이 수사지휘권이 뭐 박탈된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배우자의 어떤 관련성 때문에 법무부로부터 수사지휘권이 박탈됐다고는 하나 지휘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과 보고를 받는 건 별개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배제를 하고 오후 1시 반에 시작돼서 다음날 새벽 1시 반에 끝났는데 11시 거의 끝날 무렵에다가 무렵에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다는데 이건 보고가 아니라 통보잖아요. 다 조사하고 나서 알고는 계세요. 저는 이게 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사유화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단초는 송경호 수사팀이었다면 지금 서울지검은 이창수 지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창수 수사팀 자체가 오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수사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혜나 성역과 예외 없이 5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국민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이창수 지검장으로 바꿨잖아요. 거의 해체를 시켰는데 역시 서울지검의 이창수 지검은 김건희 여사를 특별 대우를 해서 조용히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해버렸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은 그만두란 소리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게 사실 검찰총장 패싱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했던 부분이에요. 이성윤 지검장이 있을 때 사실 그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 검찰총장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보고 없이 법무장관에 먼저 보고했잖아요. 그리고 사후 거의 통보하던 시기였어요. 이때는 민주당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본인들한테 유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지금 이 사건은 물론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보고를 떠나서 어떻게든 알려줬던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걸 만약에 절차 원칙대로 이원석 총장이 말씀하신 절차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보고조차 사전 보고조차 하면 안 돼요. 공식적으로 사전 보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돼서 의논하면 또 안 돼요. 그다음에 사건 처리 방향 결재 맡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돼서는 사전 보고하는 건 맞지 않고 다만 여기 이제 그 백 관련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백 관련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처리해라라고 같이 수사해라라고 한 것은 검찰총장의 지시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수사하는데 자, 이 사건은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보고하면 안 되고, 백 사건은 보고하면 되고, 같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다만 이게 검찰총장의 보고 여부는 장소에 대한 보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건 처리할 때 총장이 결재를 맡느냐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백 사건은
사건 처리할 때 총장의 사전 결재를 맡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논란이 크게 의미가 없다. 만약에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기소할 거예요? 불기소할 거예요? 이거를 사전에 만약에 총장한테 보고하거나 결재 받지 않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겠죠. 예. 그런데 장소 내지 조사하는 것 등을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에 따라서 했다고 해서 예. 이게 신뢰성이 훼손되는 거냐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네. 조사 처리할 때는 도이치모터 사건 빼고 나머지는 총장의 결재를 맡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 변호사께서 얘기한 걸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 수사 배제된 것은요, 보고체에서 빼앗기게 된 것이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검찰총장에서 배제되라고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고 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변호사님, 서영주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그럼 추가 조사, 김영건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아 보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형식을 보면 추가 조사가 진행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까? 면평이죠. 네. 털어주겠다. 이제는 털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26일 날 청문회가 준비돼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요청이 돼 있고 거부사를 밝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준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에 앞서서 털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형식 자체를 보면 이거는 뭐 추가 조사를 하려고 이거를 좀 조용하게 도둑 조사를 했겠습니까?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출두시켜서 제대로 수사를 한 다음에 이게 예. 좀 보강이 필요하다면 또 해야 되죠. 이게 모든 일반인들이 받는 법 앞에서의 절차적 평등입니다. 네. 근데 그게 생략이 됐다는 거는 털어주기 위한 특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것들은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이해충돌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이제 배제한 것이잖아요. 예. 근데 이원수 총장으로 돼서 그게 연기가 됐을 때 네네. 이조차도 무슨 이게 손을 대면 안 된다, 납득이 됩니까?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문서 자체도 물론 법무장관이 해제를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이원수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해충돌 없잖아요. 네. 근데 왜 보고를 안 합니까? 궁색한 변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박범계 장관 때도 수사지휘 해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 이원석 총장과의 관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말할 건 아니고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배제한 것이지 예. 그 사건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지휘를 배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해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권 주자들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죠.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야당의 저항을 막기 위한 이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지 않은 것, 그것은 정말 그 당시 우리 노력한 보수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는 거다. 이미 한동훈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미 다 퍼져나갔다고 봅니다. 결선 투표 간다 안 간다 이제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러나 이제 우려 분위기가 강한 건 사실입니다. 결선을 가게 되면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팽배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켜보시죠. 국민들께서 그리고 당원들께서 미래를 위한 변화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당원 선거인단이 이제 3일차 누적 투표율 지난해보다 약 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투표율이 낮아진 이유 또 각 후보 유불리 상황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서로 각 후보 진영끼리 서로 간에 이전투가 좀 있었죠. 네. 예, 그에 대한 이제 유권자들 특히나 충성심이 강하지 않은 유권자들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예. 그냥 유보를 하는 투표 이번에 안 하겠다 유보하는 면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설전이 너무나 심하게 됐죠. 그렇죠. 사실 그게 뭐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앞으로 정권 재창출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 3년 남은 현 정권의 유지 내지 성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부각됐다는 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으면서 과거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논란 장면들이 또 소환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시는 당원들이 늘었을 겁니다. 과거에 이랬었지 자유한국당 때. 그 과거를 기억하는 당원들의 기억이 소환됐기 때문에 예. 그 소환된 기억에 따른 투표 하고자 했던 분들이 못하겠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언급해 주신 데는 이 공소 취소 논란이 전대 막판 변수가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밖에서 봤을 때 가장 뭐 정확하실 수 있을 것 국민의힘의 같아요? 일이라서 뭐 이게 결선을 가든 어쩌든 간에 잘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은 있지만 예.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결선 투표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이유는? 공소 취소 부분들이 있다곤 하나 예. 이게 녹아내리기에는 결국엔 기간이 짧았습니다. 네. 이게 초창기에 터졌을 때 배신자론, 총선 책임론, 색깔론, 사법 리스크까지 공격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네. 열심히 들어갔는데 예. 그게 말하자면 득점 포인트로 작용하지 못했고요. 만약에 공소 취소 부분들은 물론 한동훈 후보에게 나름 치명적인 어떤 실수이긴 하나 그게 퍼져나가기에는 시간이 짧았고 예. 수습을 바로 끝냈기 때문에 사과로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선 투표까지 가는 그런 대세론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저는 투표율만 보더라도 이게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높다. 55의 기준이 김기현 당시 대표 체제에서는 용산이 개입하면서 당원 100%를 했던 그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집중이 돼서 동원령도 내려지고 집중이 됐기 때문에 55%까지 갔지만 결국엔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전당대회를 보면 42%대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48%면 높은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7대3 구조였던 이준석 대표의 그때의 전당대회가 지금 8대2로 지금 한동훈 한동훈 후보랑 네네. 나머지 후보 지금의 전당대회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한 45에서 46% 나오는 것들은 투표율이 낮다고 보기에는 그렇습니까? 어렵다. 아, 알겠습니다. 낮아진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동원 하는데 당원 동원 불가능합니다. 이전에 그 뭐 10만 명일 때 얘기고 지금 지난 38 전당대회도 근데 50만 대였어요. 지금 84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 관련해서는 동원 또는 오더 정치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죠. 대의원 해봐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동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지지율이 낮아진 건 아닌 것 같고 예. 결선으로 갈 확률이 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부분은 예. 결선 간다라고 꼭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산수를 보면 알아요. 이게 수학을 보면 이게 고정지지층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예. 분모가 작아지면 그 포션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1등 후보한테는 어쨌든 불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학적으로 결선 갈 확률이 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받은 것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요거는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과연 이렇게 해서 지금 당내 갈등이 완전히 불거진 상황에 누가 되든 간에 봉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 조사 관련돼서는 영향이 조금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미 투표가 거의 끝난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ARS로 보충 투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영향이 있는데 그 영향이 표로 연결되는 그 기회는 적어졌기 때문에 예. 결과론적으로다가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사실은 대신 당대표의 기본적인 대통령 관계 설정이죠. 예.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사실은 대통령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야당과의 투쟁에 쓸 무기가 없어요. 대통령 거부권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서 만약에 뭔가 국민께 큰 사과를 한다고 해서 의석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어떻게 여하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야당과 유효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거라 해서 예.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 만약에 어떤 후보든 대권 행보를 예상한 행보를 한다. 그러면 이제 당정 관계가 파열음이 있고 예. 또 의원들끼리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당선된 대표의 행보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경선 이틀째 91.7%,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99%. 이게 그 민주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퍼센트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조국혁신당 부분이야 뭐 이제 워낙 그 세가 네. 12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예. 따지고 보면은 조국 대표만큼의 어떤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 부분은 이제 뭐 야권의 어떤 수치로 뭐 예로 삼기로는 좀 뭐 적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지금 현재 뭐 그 전당대회가 진행됐을 때 누적 투표율이 90% 가깝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례적으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정치 상황들이 많이 변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으나 예.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그런 비판이 있죠. 이게 과연 민주당이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가는 것들이 과연 맞는 모습인가라는 어떤 비판에는 직면돼 있는데 아직은 선거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끝까지 결과를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체 전공이 절반 이상의 사직 처리된 가운데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가시험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지원자는 많지 않을 전망인데 전공의들은 범의력의 특위마저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은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전공의 의대생들이 이 자리에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고 또 계속 그런 메시지를 낼 겁니다.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올특위 대신 의사협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올특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전체 전공의 13,531명 중 사직 처리된 건 56.5%인 7,648명.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 7,707명을 채용할 계획이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에 응시하지 않으면 내년 3월 복귀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공의 대다수는 동네 병원 등의 일반의로 취업하거나 입대, 미국 진출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도 하반기 모집 전공의들의 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톨릭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동료이자 제자들인 사직 전공의들을 또 다른 전공의들로 대체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다른 교실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고 확인된 걸로는 9개 과에서 이미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의사 국가시험 접수도 시작되지만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공의들에 이어 신규 의사 공급마저 끊긴다면 의료 공백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범수 위원장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상의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네. 쉽게 말하면 주가 조작이 있었느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때 김범수 씨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이브의 SM 그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SM 주식은 장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범수 씨 측은 여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사고 판 건데 무슨 불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주식 매매가 수요 공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카카오 총수에 의해서 지금 김범수 씨가 카카오 총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범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와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검찰이나 이제 그 금감원 특사경 쪽에서는 메시지나 녹취, 증언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증언 진술 같은 건 좀 부족할 것 같고 메시지나 녹취록 같은 것들은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확보되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가 영장 발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드린 거 보면 김 위원장 측에서는 어찌해서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승인이나 지시 없었다. 이 점을 파고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까요? 그러니까 구속의 요건은 어쨌든 범죄 중대성에 대한 소명 정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야 되고 도주 우려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김범수 의장 측이 주장하는 말을 보면 이제 범죄 혐의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장래의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부분하고 그러한 거래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부분이 아니라는 주장이죠. 근데 어쨌든 관련해서 임원들이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범죄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정도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툴 것 같은데 이 이상 그 거래 정황이 이상하다는 것만으로 범죄 혐의가 바로 소명됐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장내 시장 거래상에서 직전가나 상대 호가 대비해 고가로 매수 주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장에서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연성 있게 증거에 기반해서 소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주장을 뭐 넘어서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러한 고가 매수의 시세 조정이 있었다고 하는 걸 전제하더라도 김범수 의장이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속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범죄 혐의 소명 정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김 위원장이 구속이 된다면
카카오 경영에도 큰 차질은 빚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카카오가 사실 계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조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쇄신 TF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카카오 측에서는 각 TF팀의 그 장을 예.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김범수 씨는 카카오의 총수이자 지금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예. 제3자를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뽑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카카오가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네. 이것이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유명무실화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회사 매각 등의 현안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그 IT 회사들 지금 최대 화두가 AI 개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일들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AI 개발에 있어서도 경쟁사들의 뒤처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영장실질 심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이어가겠습니다. 복날에 경북 봉화에서 살충제를 음용해 중태에 빠졌던 피해노인 5명 중에 3명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조사 통해서 사건의 실마리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이 사건? 결정적으로 용의자가 특정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객관적인 물증들, 즉 농약 성분이 이 묻어있는 어떤 용기 같은 것을 확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어떤 범죄의 동기가 있는 용의자가 특정이 돼야 되고 용의자 특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피해자들의 당일 행적, 과거에 어떤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 진술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용의자 특정의 중요한 이 단서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용의자가 특정되면 용의자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용의자 집 주변에서 농약이든 성분, 농약을 구매하거나 이동하거나 당일 경로당으로 옮겼던 여러 가지 이 경위들을 확인하다 보면 범죄가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좀 결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로당에 있는 특정 용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확인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유의미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복통 상해의 원인이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살충제. 그런데 그 살충제가 어디에 담겨 있었느냐? 용기에 담겨져 있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용기가 누구 것이었는가? 어떤 특정한 개인의 것이었는가? 아니면 경로당에서 일반적으로 돌려 쓰는 그런 것이었는가?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 용기에 손을 댔는지가 CCTV 등을 통해 가지고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누구의 범행이었는지 누구의 소행이었는지가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해운대 바다에 뛰어든 외국인 관광객이 활짝 웃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제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자 폭염이 찾아왔는데요. 찜통 더위를 이겨내는 장면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표정을 보니 참을 수 없는 시원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어제 부산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이 해운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장마 기간이라 습도가 높아서 어제 많은 지역에 찜통 같은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네, 비가 좀 그쳐서 다행인데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준비한 축제들이 있다고요. 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대표적인 여름 축제들도 시작됐습니다.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개막한 보령 머드 축제의 한 장면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진흙에서 뒹굴며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만 160만 명이 찾은 이 대표적인 여름 축제는 다음 달 4일까지 열립니다. 네, 올해 유난히 장마가 긴데요. 빨리 끝나서 본격적인 피서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비는 가끔 내리겠지만 한 번 내릴 때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수도권에 최대 80mm 이상, 충남 서해안과 강원 영서에도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충청과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는 34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35도, 서울 28도 예상됩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주 중반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는데요. 다만 북상하는 태풍 개미의 진로에 따라 강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12번째 절기 대선입니다. 큰 더위에 염소뿔도 녹는다는 옛말이 있을 만큼 대선은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인데요. 또한 중복이 다가오고 있어 삼복 더위를 피해 산과 계곡을 찾아 피서를 떠났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맛있는 과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숭아인데요. 복숭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과 유기산 성분들은 피로 회복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